3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택 판매가 예상과 달리 부진한 데다 과매수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이 기술적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를 기록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영국 증시가 0.1% 올랐고 독일도 0.23%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프랑스 증시는 0.1%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20센트 오른 배럴당 107달러 2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은 주식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채권과 비교해 주식 수익 전망은 채권이 한 세대에 걸쳐 좋았던 만큼 밝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럽 은행 시스템의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부채 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미국의 주택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이 반발성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날도 뉴욕 3대 지수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지표 악재로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또 최근 흐름과 마찬가지로 장 막판 들어서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을 해줬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혼조세를 좀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경기에 대한 지표에 대한 부진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진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세가 좀 이렇게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택 경기 지표가 또 발표나면서 부진하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흐름 자체,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건전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매입되면서 시장에 대한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그런 건 나오지는 않지만은 시장 자체가 꾸준한 좀 약세를 좀 많이 우려되는 게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다우지수 한 0.35% 하락하면서 13,124.6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19% 내리면서 1,402.90을 마감했고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예전처럼 예전처럼 1,400대라든지 꾸준한 그 성장세 이어간 이후부터 그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기술주들에 대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일단 나스닥 지수만 일단 그 전일 대비해서 0.04% 좀 상승하면서 3,075.31로 좀 기록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매수세 자체가 꾸준하게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그 우려는 아직까지 좀 많이 덜한 편인데요. 일단은 그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 대해서 가끔씩 나타나는 그 우려가 부분 자체가 시장의 상승 랠리를 좀 이렇게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달도 미국의 상승 랠리를 좀 발목에 잡았던 그런 악재였었죠.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만큼 경기가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예, 일단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발표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던 게 최근 들어 지표 개선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그 일반 가계 소득이라든지 그런 가계 지출 같은 부분도 꾸준하게 좀 많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주택 경기 쪽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그 호전이 좀 많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됐던 그 주택 지표들 자체가 대부분 좀 약세를 좀 많이 마감했습니다. 특히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일단 그 판매 자체가 그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한 4.3%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도 전망치가 약 한 4.5%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발표치에 마이너스 0.9% 정도를 발표되면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대를 좀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일단 그 판매 호수로 따져버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 한 457만 호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번 달에 전망 같은 경우는 461만 호 정도를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59만 호 정도 전망하면서 459만 호 정도가 지금 실제로 매매에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약간 하락하는 지표 하락 부분이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제일 컸던 게 시장에 대한 그 재고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 일단 거래 자체는 좀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시장에 대한 매물 물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공급량에 대한 그 부분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매매 건수가 좀 많이 이렇게 예상 밖으로 좀 저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좀 가압류를 받았다는 그런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예전에 그 소유했던 예전에 좀 고금리로 소유했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계 소득이 좀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일반 그 주택 수요자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그 매물로 좀 내놓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임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이제 공급량이 좀 많이 증가했던 그런 양상을 띠는데요. 일단 뭐 주택 시장에서 일단 주택 시장에서 그 지표를 좀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냥 공급 매물 물량 자체는 꾸준하게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모기지 금리 자체가 좀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던 게 시장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그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물 물량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이 매물 물량이 소화되려면 한 6.4개월 정도 또 소요된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그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주택 매수에 대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혜택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한 6개월 동안은 주택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시장의 특징인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가장 컸던 게 일단 가압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 그런 주택에 대한 부분, 그 주택에 대한 매물 공급 부분 자체가 일단 여전히 그냥 주택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모기지 금리 자체가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지난주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전주 대비 7.4%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리파이낸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금융 지수 자체가 네. 지난주에도 좀 마이너스 대였지만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9.3% 정도 이제 수준을 보이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가장 크게 이제 요인을 작용했던 게 최근 들어 시중 금리가 좀 오름에 따라 가지고 모기지에 대한 금리 자체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기지를 신청해 가지고 주택 구매에 나서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시중금리 인상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대변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한 그런 그 뭐 작용하기에는 정부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반해 가지고 실제로 주택을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아무래도 기존 주택을 이렇게 그 매물로 이제 소화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좀 이렇게 그 가압류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도 뭐 일부 어느 정도 뭐 정부 정책으로서 일단 그런 뭐 다른 해법을 찾아내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일단 그 시장이 좀 건전하지 않게 일단 매물로 나오는 그런 매물 물량 자체를 좀 이렇게 많이 줄여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그 기존 주택에 대한 그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일단 정부가로서 좀 많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중금리 자체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모기지 금리 상승 부분 자체는 일단 실질적으로 그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일단 그 매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택 경기와 관련된 지표 내용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 하원 의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이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나섰는데 어떠한 멘트였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일단 그 FRB에서 이제 그 연준에서 좀 발표됐던 게 있는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의례적으로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좀 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란 뭐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요인을 따라 가지고 유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뭐 국내 유가에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영향도 좀 많이 미치는 게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 고유가 행진에 많이 이어감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발표됐던 뭐 소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소비 지출도 굉장히 좀 많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구입 부분 자체가 향후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정도로 고유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좀 이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넌키 회장이 고유가가 미국 경제를 좀 많이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름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또 국가 중에도 하나인데요. 일단 소비 부분 자체가 그 에너지 상승에 대한 그 소비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성장 부분 자체를 지금 많이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 경기가 이게 꾸준하게 회복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 적신호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일단 유가 상승 부분 자체는 또 시중 금리에 대한 그 상승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로 좀 이렇게 많이 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값 상승 자체를 꾸준하게 일단 어느 정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 자체가 어제 뭐 특별하게 해법적으로 좀 나온 건 아니고요. 특히 일단 에너지값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짚고 나갔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하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 정도도 이제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감언적인 발언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그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뭐 일단 해법책으로 좀 정하고 있지만은 일단 고유가에 대한 성장 그 재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발언했던 게 좀 굉장히 좀 의례적으로 좀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이 자리에서 유럽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멘트가 또 유럽 증시엔 또 다소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볼게요. 예. 일단 유럽 증시도 미국의 그 주택 경기 지표가 일단 네. 그 부진으로 나타나면서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버냉키 의장이 또 유로존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발언했습니다. 네. 특히 버냉키 의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 그 익스포저 위험에 노출됐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적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발언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장 내에서는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을 했던 게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의구심도 좀 많이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유로존에 대한 그런 위험 노출 부분 자체가 일단 미국 자체적으로 많이 없다는 것 자체가 유로존에 대한 그 해결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쉽게 해결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오히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전망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면서 유로존에 대한 그런 그 우려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그 재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영국과 그 독일, 프랑스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0.01에서 또 독일은 0.23% 정도 이제 상승했지만은 프랑스는 0.1%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특히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소시에테 제네랄부터 해가지고 주요 그 은행주들이 이제 대부분이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혼조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계속 약세를 좀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주들에 대한 그 약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유로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좀 많이 노출됐던 그 국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주에 대한 약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책이 좀 이렇게 많이 혼조를 좀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또 어제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이 올 경제 성장률의 한 0.8% 정도 일단 전망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오히려 하락했던 그 영국 증시 영국 증시 막판에 상승 쪽으로 좀 이게 작용을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도 이제 시장에 좀 이게 발언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혼조를 좀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좀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발표한 것이 다소 호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날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영국 정부 일단 그 개인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일단 인하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요.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일단 워낙 그 소득세에 대한 세율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게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개인 소득세가 법인세를 좀 많이 내림으로 해서 세수를 좀 조율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세수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띠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를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세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에 대한 부족한 부분 자체를 오히려 그 부자들에 대한 그 소득세 자체를 오히려 인하를 하고 그다음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라 가지고 다른 쪽에 대한 그 소비를 좀 많이 증가시킴에 따라 가지고 소비세에 대한 그 간접세를 좀 많이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직접세 쪽으로 직접세를 오히려 좀 낮추고요.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좀 낮은 간접세 쪽으로 좀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좀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면적인 정책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부유층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반길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고급 주택에 대한 매입 부분 자체는 이제 세금을 좀 이렇게 매기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데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냥 시중에 대한 그 정책 부분에 대한 그 의구심을 좀 어느 정도 피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는 평균 세율이 약 한 2% 정도 인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소득세도 이제 최고 세율이 50%에서 약 한 45% 정도로 좀 인하면서 면세자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는데요. 일단은 간접세를 좀 많이 늘림에 따라 세수 정책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 정책 자체가 시중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우려도 좀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일단 영국의 이런 정책이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끼치는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금값은 정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원유 재고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증가했는데요. 특히 네. 이번 주는 원유 재고가 약 한 120만 배럴 정도 이렇게 감소하면서 유가가 재고 감소에 한 1.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WTI가 107.27달러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뭐 재고 감소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지만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 자체의 그 요인에 대한 그 투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매수세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이례적으로도 좀 최근 들어가지고 그 유가에 대한 그 재고 한 120만 배럴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 자체가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그 비축률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유가에 대해서 그 재고 감소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재고 감소가 좀 이어질 것이라 좀 시장에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의 뭐 최고적인 그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 국제 유가의 상승 부분 자체가 향후에 좀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좀 박혀나갈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값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좀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금값 자체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그 온스당 1,650.3달러까지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이제 기입됐는데요. 특히 달러화에 대한 그 약세 부분 자체가 오히려 금값을 좀 매수하는 그런 그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간밤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은 꼭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고 강력한 매수 주문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평생 뭐 한 번 있을 기회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만큼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예, 일단 골드만삭스가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쉽게 말할 그런 쪽은 아닌데 네. 일단 뭐 저희들도 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주식을 강력하게 좀 매수하라 그다음에 매도하라 막 그런 말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부의 이제 하우스 뷰 입장에서는 일단 주식 매수가 좀 굉장히 좀 유효한 전망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투자 실적 부분은 투자 수익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나 있고 오히려 뭐 가치주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도 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 주식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 부분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높다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그 제안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판단을 투자자들이 많이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흐름 같은 걸 좀 파악하시면서 뭐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한번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또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주택 지표가 하나 또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1월 FHFA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예상치를 아직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는 0.7% 정도 상승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발표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대비해가지고 그 큰 변화는 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월 경기 선행지수 상승률이 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경기 선행 같은 경우는 향후에 6개월 내에 일단 경기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지수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6% 정도로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경기라든지 아니면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그 상승률을 인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표 호전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과 마찬가지로 장 막판 들어서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주택지표 악재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합세로 마감을 잘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다 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서 더 이상 이 뚫고 위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다소 이제 국내 시장도 어제와 다소 비슷하게 다소 좀 횡보 국면,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기존 주택 매매 건수, 자, 월별 보면은 마이너스 0.9%가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일단 시작을 개장할 때 부담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다소 좀 불리시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소 좀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이 막판에 좀 매기가 좀 형성되었던 하나의 어떤 모습이었다, 현장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경기도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써나가고 있고요. 채권에서 지금 떠나서 이때는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니야라는 어떤 어찌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냉키 등이 다시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고유가가 미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반대로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불씨를 좀 살리는 모습이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나의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현상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상품 시장 쪽에서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2주 연속으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분당 26.750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소위 말해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게 좀 다소 좀 위험스러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발견되는 현상은 뭐냐면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 같은 종목들은 10% 넘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유업체 베이커 슈즈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이 아주 어닝 쇼크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유주 같은 경우도 5.8%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러면서 S&P 지수가 큰 폭으로 다소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애플이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다소 좀 전체 지수는 유지가 됐다 하지만 면밀히 종목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이런 방금 언급드렸던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라든지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 보면 다소 내수 개념, 다소 장기 소외주였던 그런 종목들이 하나씩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KT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요,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내수 개념의 어떤 그런 섹터의 색깔이 묻어나 있는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역할의 종목들이 하나씩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들은 다소 시장에 대해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떤 그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런 쪽으로 좀 만회하려는, 소위 말해서 내수 개념, 방어주 개념에 대한 종목들이 전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시장 흐름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어제 국내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과 전기가스 업종이 좀 유독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하는 겁니까?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섹터를 말씀드리면 은행과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내수주, 방어주 개념으로 일단 포트를 빨리 편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NHN 다음 SK텔레콤 아주 좋아 보이고요. LG U 플러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찌 보면 건설까지 한번 좀 편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은행, 건설, IT, 그다음에 내수, 방어주 이런 종목들
종목들, 그 중국 관련 매수주 이런 종목으로 일단은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내에서도 타이어 관련주, 어제 한국 타이어가 상당히 좀 괜찮게 올랐던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입니다. 바로 상품 가격으로 전이 효과인데 한타, 금타, 넥타 모두 가격 인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수급적으로 좀 아직 꼬여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런 가격 인상 효과는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매수를 굳이 한다라면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수익률, 기대 수익률 좀 낮춰 잡으면서 시장을 좀 관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물론 반등은 좀 시도할 가능성은 오늘 크지 않겠냐 해서 오늘 만약에 한 5포인트에서 한 10포인트 만약에 하락 출발한다라면 충분히 오후장에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침에 다소 마이너스가 출발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고요. 오히려 플러스에서 좀 떠서 시작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소위 말해서 꼬신다라고 생각할 수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동요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빨간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에 흥분해서 또 동요해서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침에 플러스 나오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시작해서 오히려 오후장에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 내 건설 선행 지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매크로적인 어떤 좀 변수에 대해서 크게 쇼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스무스한 아주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화학이나 정유라든 최근에 낙폭이 과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의 반등은 오늘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느긋하게 다음 주 확인되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관망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래도 좀 하락 출발한다면 말씀하신 건설금융, IT, 내수 관련주에서 베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신 여성 가구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결혼을 포기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여성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EU 등 11개 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량 삭감했다며 이들 국가의 은행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새로 개설되는 외국인 전용 면세점에 대기업 참여가 배제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치매 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신경세포 신호 전달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신경물질 전달 과정을 단계별로 규명하는 데 성공해 향후 치매 등 뇌질환 치료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독신 여성 가구 수가 드디어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독신 여성 가구 수가 드디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결혼을 포기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여성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또 15년간 기혼자 비율이 감소한 탓에 1, 2인 가구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인구, 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여성 1인 가구 수는 지난 1995년 93만 2천 가구에서 2010년 221만 8천 가구로 138% 늘며 여성 독신 200만 가구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1인 가구도 170.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여성에 밀렸습니다. 남녀 간 1인 가구 수의 차이는 1995년 22만 1000가구로 여성이 약간 앞섰으나 2005년 34만 5천 명으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2010년 29만 4천 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여성 독신 가구가 남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에서 29세 가구주는 1995년 8만 1000명에서 2010년 21만 명으로 12만 9천 명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에서 34세는 3만 명, 35에서 39세는 3만
3만 6천 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결혼 적령기 또는 그 시기를 벗어난 여성들이 결혼 대신 독립 생활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미국이 일본과 유럽연합 소속 10개국을 금융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삭감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20일 일본과 유럽연합 소속 10개국을 이란 제재법,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에 의해 규정된 금융 제재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단에서 빠졌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일본과 EU 소속인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10개국에 대해 6개월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민간은행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돼 환거래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반 메넨데즈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며 알려왔습니다. 클린턴 장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과 거래하는 우리은행, 기업은행 모두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로 인정돼 비석유 부분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면제된 국가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된 비석유 부문 제재와 관련돼 급히 정해야 했고, 우리의 경우 이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에 면제된 국가들은 석유 부문까지 한꺼번에 면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제재 범위는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으로 나눴지만 제재의 예외나 면제는 두 부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당국자도 이 나라들은 석유 유입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면서도 석유 부문이 함께 예외가 된 그 부분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대기업들이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계열 급식 업체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에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고 중소중견 급식업체의 참여를 늘릴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신규 도입 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을 위협할 정도로 문어발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제빵 등 일부 사업 영역에서 철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박 장관은 에너지 가격 관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산업 원자재 가격 지수를 개발해 원자재 시장 모니터링에 활용하겠다며 주요 원자재에 대한 방출 규모 및 비축 물량을 확대해 수급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이 밝힌 산업 원자재 가격 지수에는 원유, 철강석 등 국내 산업 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 34개 품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에 적용하고 거기서 도출한 지수로 원자재 시장 모니터링 및 경보 등급 산출에 활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과 수급 동향 파악을 위해 원자재 상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상시 경보 시스템은 원유, 철강, 구리, 나프타 등 16개 원자재의 수급 가격 동향을 반영해 현재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경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 장관은 경제 체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치매와 난치성 뇌질환의 비밀이 앞으로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단서를 좀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매 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신경세포 신호전달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남기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와 신현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 연구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경세포의 신경물질 전달 과정을 단계별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남기 신현균 교수 연구팀은 뉴런의 신경 전달 과정인 세포막 융합에서 생체막 단백질이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 융합 속도를 약 100배 이상 빠르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경세포 전달은 뉴런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세포막 융합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시냅토테그민은 바로 이 세포막 융합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치매나 각종 난치성 뇌질환은 뉴런의 신경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시냅토테그민의 작용을 관찰하면 뇌질환의 원인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세포막 융합에 여러 단백질 간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보고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융합이 일어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시냅토테그민은 신경 전달에 매우 중요한 칼슘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징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으나 정확한 역할이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 교수는 최종적인 목적은 치매와 난치 질환의 치료라며 현재 후속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권위지인 유럽과학지의 온라인 속보로 10일자로 게재가 됐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장 전략설 보는 이슈앤 진단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이틀째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020선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해보죠. 예, 어제도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우위를 네. 나타내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약 1,600억 정도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2027포인트, 박스권 2000선 하단 부분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1.6포인트 하락한 53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그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도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피로감 누적으로 일단 좀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흐름이 좀 감지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상승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 특히 이제 통신과 전기가스 업종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주들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가 쉬어갈 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틈새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나타낸 걸 보여서 일단은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철강 업종은 이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으로 일단 2.3%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이 약 7일 만에 순매도를 전환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좀 장이 쉬어갈 때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 내지는 업종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임을 냈었는지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예, 어제 특징주로 보게 되면 타이어 업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 가격을 인상을 반영해서 올해 타이어 가격을 약 5% 정도 올린다고 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어제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경험을 토했습니다. 판매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이 당연히 개선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한국타이어가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보령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일단은 정책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죠.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흐름이 좋았고요.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또 보면 이제 북한이 북핵 관련 강경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상륙 때 이제 선전폭으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강경 입장이 나오면서 방산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등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던 하루였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하락에 경기 방어주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SK텔레콤이라든가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의 흐름이 좋았고요. 모바일 검색 시장 및 게임 시장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N소프트, NHN 같은 인터넷 게임 구주들의 흐름도 좋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이 최근 시장 보면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달 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실적 개선주 미리 좀 살펴보는 건 어떤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략 좀 세워볼까요? 일단 뭐 지금 네. 지수의 그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 어닝 네. 시즌에 대한 그 공백기에 따른 그런 주가 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국내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은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아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유럽 시장이 좀 2차 LTRO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까지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외국인들이 약 10조 원 이상 국내 시장에서 매수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단기적인 피로감을 누적을 보이면서 좀 기간적인 조정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어넥 시즌에 맞물린 그 소액 공백 기간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등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일단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올해 이제 좋아질 것은 1분기에도 역시나 이제 IT 업종들이 가장 좋겠죠.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이런 그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IT 업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실적 모멘텀 관련주들은 좀 주가를 조정받을 때 일단 싸게 이제 살 수 있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네,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경기 방어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 실적 개선주도 좀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접근해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오늘 살펴볼 업종별 테마는 어떤 쪽인가요? 일단 뭐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경기 방어주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KT입니다. KT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KT는 주가 흐름이 항상 보게 되면 이제 4분기에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죠. 그렇지만 일단 뭐 주가 흐름 패턴상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KT가 이제 그 사업 발표를 하면서 3년간 최소 한 2,000원 정도는 배당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3만 원대인데요. 그렇다면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무려 6%에 해당됩니다. 6%라는 것은 연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고 주가가 지금 현재 KT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고 본다고 하면 배당주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 이제 하방 경직성까지 좀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측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하면 KT 뭐 관심을 갖고 일단 장기적으로 부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KT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더 종목은 이제 인터넷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제 그 S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요. 관련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게임 등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12년 총선 및 대선, 올림픽 등 주요 이벤트로 인해서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수혜 등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S소프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올해 이제 1월달, 이제 2월달 주가가 26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다시 30만 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38만 원 고점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좀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제 차트가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31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해 놓으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게임 관련주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NC소프트 차트를 보니까 3월 달 들어서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이 나왔을 때 31만 원 아래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 이제 1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고점을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31만 원 부근에서 다시 무너졌고 올해 이제 그 2월 달에도 30만 돌파하고 이제 30만 5천 원 정도 선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딛고 어제 올라온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30만 5천 원 부근 자리가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일단 상승폭이 좀 일정 부분 컸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고 하면 매수 타이밍은 30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은 들어왔을 때 일단은 뭐 적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그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네. 지금 최근에는 따라간다고 하면은 물릴 수 있는 주가가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은 오늘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네. 국내 증시가 미리 좀 선반영돼서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경기 방어주는 일단은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실적 시즌이 오기 전에 일단은 그런 공백 기간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적정한 것이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정한 좀 전략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KT와 NC소프트에 대한 의견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